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화웨이 오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못 받는다, 이제 망했다 라는 주제와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신제품 개발 소식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 일본 반응, 미국이 한국 아주 잘 도와주는 듯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오늘이죠. 15일부터 결국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약 1%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부터 이 통신용 모뎀 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들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는.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반도체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모든 반도체 공급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없겠죠. 오늘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절차를 미국을 통해 밟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화웨이는 현재 확보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더는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1억 9,200만 대에서 내년에는 5,90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 화웨이의 공백이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산당 중국 시진핑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말이죠. 앞으로 화웨이의 빈자리는 중국 기업인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 메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화웨이가 중국 외, 즉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던 많은 물량들을 대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등 문제가 많지만 결국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뒤를 애플 15.3%, 그 다음 3위가 화웨이 15.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고 하죠. OS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아예 이제 반도체도 못 구하고 OS도 사용을 못하니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훅멍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매우 이렇게 냉소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만 앱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싸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OS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외에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무리 애국 소비, 내수 소비로 전환을 통해 화웨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보다 더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웨이의 몰락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분석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아닌 11조 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최근 며칠 만에 많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미국이 중국을 때려줘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5G가 날개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앞서 약 8조 원 규모의 버라이즌 5G 장비를 수주한 삼성전자가 12월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대목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국내 장비 부품 협력사 또한 날개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 악재로 좀 생각해 보자면, 물론 화웨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구매력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 적어도 줄어든 화웨이의 점유율만큼 스마트폰은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적어도 TSMC가 화웨이라는 기업을 수주하지 이제 못하게 되었고,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칩을 그동안 생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0.7 마이크로미터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면서 또 한 번 반도체 초격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초소형 고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동의 1위인 이 일본 소니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15일 최소형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자, 아베의 뒤를 이을 스가에게 어떻게 보면 또 경고성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딱 오늘인데 0.7 마이크로미터 픽셀로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에는 기존 0.8 마이크로미터 픽셀보다 센서 크기를 최대 15%, 모듈 높이는 10%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픽셀의 크기가 작으면 동일한 화소를 탑재하면서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디자인 구형이 또 가능하고, 흔히들 많이 말하시는 불편한 점으로 카톡 귀가 잡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초소형 제품을 1억 8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까지 넓힘에 따라 모바일 제조사가 프리미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제한된 면적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삼성의 이미지 센서 라인업 강화는 초소형 고화소 투트랙으로 업계 1위 소니가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21.7%로 소니 42.5%의 절반 수준으로 아주 많이 따라잡은 상태인데요.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가 현재 라인업까지 늘려 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 소니의 점유율 하락은 예정된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 모바일 제조사죠. 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가 삼성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던 반면, 샤오미는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삼성의 초고화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아주 선호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약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항상 건강. 모리셔스가 7일 밤 며칠 전 좌초된 일본인 소유의 벌크선 NV 와카시호에서 수톤의 연료가 새어 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정부가 매우 민감한 곳이라고 밝힌 환경보호지역 인근 청록색 해역의 어두운 색의 기름띠가 확산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돼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모리셔스는 좌초된 이 선박이 4,000톤 가까운 연료를 싣고 있었으며 선체에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그노트 총리는 이날 오전 이번 유출이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인구 약 130만 명이 모리셔스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며 프랑스의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리셔스는 좌초된 선박을 다시 바다에 띄울 기술과 전문가가 없어 프랑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천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9일 날씨가 더 나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비라마노 모리셔스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환경위기에 처해 있다며 블루베이 마린 파크 등 유출된 선박 인근의 해역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MV 와카시오는 지난 7월 25일 좌초됐으며 파나마 선적으로 일본 회사 오키해양과 나가시게 해운이 공동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좌초 당시 이벌크선을 중국을 출발해 브라질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좌초가 과실에 의해 일어났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아프리카의 기후 및 에너지 관리자 해피 칸부는 엄청난 기름이 바다로 새나오고 있다며 블루베이 후잉트 데스니 마허브르 등 자연 그대로의 라군 주변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생물들이 바다 오염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으며 모리셔스의 경제, 식량 안보,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도의 식용작물 시험 재배 몰래 추진.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의 식용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구상을 몰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토양에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키우는 실증 실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증 시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 담당자가 현지에서는 식용작물 요망이 있다며 흙을 덮지 않는 방식도 실험하고 흙을 덮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성이 작성한 올해 3월 27일 자마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옥수수, 오이, 양배추, 강낭콩류 등을 제염도에 직접 재배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런 사실은 오시마 게니치 일본 류코쿠대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환경성 문서에서 확인됐다. 제염토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거나 원예 작물이 아닌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환경성이 기존에 밝힌 실증 시험 계획과는 다른 것이며 주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환경성은 방사선량이 1kg에 5,100칼 이하인 제염토를 농지 위에 쌓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은 후 작물을 재배하는 제염토 재생 이용 실증 시험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성 담당자는 오염된 흙에 바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이 추진된 것에 관해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에서 원전 사고 전에 재배하던 작물을 심고 싶다. 흙을 덮지 않아도 안전한지 알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실증 시험에서 기존의 구상과 다른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시험 재배이기는 하지만 환경성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흙에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을 추진한 배경이나 이를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고 몰래 추진한 것은 여러 논란과 의혹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오시마 교수는 실증 시험 방식은 환경성과 일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비공개로 논의하며 꽤 시간이 지난 후 결론의 일부만 공개된다며 당초 방침의 중대한 변화를 일부 참가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작물 재배가 주민의 요망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실험 계획 변경 경위도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안전을 선언한다는 의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책 간소화 논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의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로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8일 라디오 7788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여름의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존재한다며
내년 7월로 미루어진 대회의 연기, 취소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정에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와 관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관중 경기를 여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관중 문제도 그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굿폿 사무총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년 3월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바탕으로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올해 3월 아베 신조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대회 연기를 결정한 뒤 이미 새로운 개최 일정이 정해졌고 조직위의 미션은 그것에 맞춰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 취소나 재연기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내년 도쿄 대회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올가을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책 마련에는 일본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개최 도시인 도쿄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굿폿 사무총장은 경기장 확보 등 내년 대회까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선 지난 6월에 IOC 이사회가 대략적인 스케줄을 정리해 공표한 6단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며 경기장과 선수촌,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 센터 등 대회 관련 시설의 경우 2020년 개최 계획상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회 골격의 방향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간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굿폿 사무총장은 지난 6월에 IOC 이사회 후에 종목별 국제연맹 각 국가올림픽위원회 주간 방송사 등 모든 관계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내년 도쿄 올림픽 간소화를 통해 의미 있는 대회로 만든다는 원칙이 공개됐다며 이 원칙에 근거해 간소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굿폿 사무총장은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제전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와 지역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여자 농구 등 일부 종목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남북 단일팀 참가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등에서 일제 전범기로 통하는 우길기나 우길기를 표현한 유니폼 등을 경기장으로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길기 디자인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내용은 되지 않아 반입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밝혀온 취지의 견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상은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선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장 내의 우길기 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간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길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응원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한국 정부는 특히 지난해 9월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길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IOC는 이와 관련한 일본 NHK 방송의 당시 질의에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정쩡한